자, 과학기술 분야의 글 읽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글의 특성. 재미없다? 뭐 이런 거 아닌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대상의 구조나 변화의 원리를 보편적 인과 법칙에 의해 서술합니다. 보편적 인과 법칙. 일단 인과 법칙이라는 건 원인과 결과죠. 어떤 원인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뭐 이런 보편적인 거 법칙이고요. 그래서 객관적 자료에 근거를 하고요. 과학적 사실이나 법칙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글에는 이런 글들이 포함된다. 네. 기초자연과학, 그죠?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에 다른 학문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한 다양한 기술에 관해 서술한다. 그러니까 과학 이론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과학 이론을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설명적인 글이 많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 다음에 구성이 체계적이고 내용이 분석적이다. 이런 특성을 고려해 읽어야 된다. 그러나 주관적 가치관이 개입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일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관적 가치관이 개입된 이런 주관적인 글들도 존재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적으로 읽어야 된다.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까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까라 이게 아니라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면서 읽으라는 거죠.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믿을만한가 믿을만하지 않은가, 이걸 판단하면서 읽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각적인 보조 자료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됐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어떻게 읽어야 되면 일단 뭐 개념입니다. 용어나 개념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이건 이제 그 과학기술 비문학 읽는 거랑 비슷하죠. 용어나 개념을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 상식을 넓혀야 된다. 네. 그리고 객관적인지 믿을 만한 것인지를 판단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비판적 읽기도 해야 되겠죠. 자, 이게 객관성 파악이네요. 그죠?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객관성을 파악해라. 그 다음에 타당성. 타당성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옳으냐는 거예요. 그 주장이 옳으냐. 그래서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이거 말고 입증 과정이 논리적인가 논거가 타당한가 이런 것을 따져가면서 비판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렇죠? 비판적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 타당성을 판단해라. 그 다음에 응용과 한계를 파악해라. 어디에 응용할 수 있겠다. 이런 한계가 있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단순히 지식에 그치지 말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적용하고 응용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자, 실제로 이제 글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승객이 타는 밀폐된 공간인 차를 승강기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자, 여기 보시면 흔히 생각한다. 이런 게 통념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이제 뒤에 가면 그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있죠. 그러나 승강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 오르내리는 길과 10여 개의 안전장치가 있는 정밀한 기계이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도르래, 줄, 차, 평형추 그리고 3만여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승강기는 구동 방식에 따라 유압식과 로프식이 있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로프식 승강기에 대해 알아보자. 승강기가 운행하는 길의 위에는 고정 도르래가 있다. 이 고정 도르래에 두꺼운 쇠줄이 연결되어 있고 쇠줄의 한쪽 끝에는 사람이나 화물이 탈 수 있는 차가 연결되어 있으며 전동기가 쇠줄을 풀었다가 감았다가 하면서 차를 움직인다. 쇠줄의 다른 쪽 끝에는 차와 무게가 거의 같거나 1.5배 정도의 무거운 평형추가 연결되어 있다.
평형추는 차의 반대편에 있어 전동기의 부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얘를 들어 올리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평형추가 달려있기 때문에 들어 올릴 때 힘을 좀 덜 줘도 되겠죠. 내릴 때도 마찬가지다. 얘들아, 이거를 내릴 때는 힘이 안 들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힘 안 주고 내리면 얘네 다 죽습니다. 그냥 펑 떨어지고 죽는 거예요. 천천히 얘네를 내려야 되잖아. 그죠? 니네 물건, 무거운 물건 이렇게 들 때랑 내릴 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내릴 때 진짜 많은 힘이 필요해요. 이 물건을 안 다치게 하려면, 예? 이 물건을 안 다치고 이걸 내려놓으려면 진짜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때 평형추가 뒤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좀 덜 들겠죠. 그래서 부하를 줄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봐봐.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이게 딱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제 평소에 우리가 짐을 들고 나를 때, 뭐 이럴 때를 생각하면서 경험과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이거를 이제 일상생활에 적용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글이 당연히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과학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그렇죠? 고정도르의 원리를 이용한다. 이게 원리네요. 이처럼 과학기술은 우리의 삶과 사회의 변화에 깊숙이 연결된 경우가 많으므로 글에 설명된 과학적 원리의 적용은 물론 그에 따른 한계는 없는지를 파악하며 읽을 수 있도록 한다. 네? 이거 좀 글이 이상하다. 이게 고정도르의 원리를 이용한다. 뭐 알겠는데 갑자기 이게 우리의 삶과 사회의 변화에 깊숙이 연결된 경우가 많다고요? 이처럼? 이걸 지금 이처럼으로 이었다고? 글쎄요. 저는 좀 이게 이상하네요. 네. 어쨌든 뭐 하라는 건 해야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과학적 원리의 적용, 그죠? 그리고 한계, 요거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된다. 뭐 이게 이 글의 중심 내용이었으니까 뭐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이처럼으로 이걸 읽는다는 게 여기에 어떤 삶과 사회의 변화가 있죠 이 앞에 이상하네요. 아무튼 요거는 해야 되겠다. 과학적 원리에 적용을 해야 되고 한계 없는지 파악해라. 요게 이제 요 글의 내용이었죠. 보시면 뭐 응용과 한계를 파악하며 읽어야 된다. 그쵸? 요 내용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6쪽을 보면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공존 요 이은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라하라의 과학 모시기 시리즈 그 책이 있거든요. 하라하라 맞나? 히라하라인가 하라히란가 하라하라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시리즈가 있는데 그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예. 그 필독 도서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과학과 관련된 필독 도서에는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유명한 글이 될 겁니다. 읽기 전에를 좀 보시면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진화론의 가치를 설명할 거래요. 그래요? 과학 용어나 개념을 이해하면서 글을 읽어보자. 뭐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해를 못하면 뭐 글을 이해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자, 마찬가지로 내용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흔히 요거 또 나왔네요. 아까도 했는데 흔히가 나오고 사람들은 흔히 이러면 이제 통념입니다. 통념.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는 경쟁 구도를 설명할 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언급하고는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진화가 경쟁 구도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지화는 뭐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조리와 불평등의 근원은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원리이고 진화론은 이를 잘 뒷받침해주는 논리라고 생각한다. 갑자기 여기서 왜 모든 부조리와 불평등의 근원이라는 얘기가 나올까? 근데 어쨌든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원리, 그러니까 이게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원리만 딱 놓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이 없어요. 결국은 강한 뭐 살아남는 놈이 강한 거다. 뭐라는 그런 그 논리가 지금 여기에 통용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는 거죠. 부조리하든 불평등하든 어떤 짓이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약자를 깔아뭉개고 짓밟고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살아남아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부조리와 불평등이 발생한다. 뭐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이죠 지금. 그리고 그것의 시작에는 진화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사실 진화론만큼 많은 오해를 받은 과학 이론도 드물다. 그러니까 오해라는 겁니다. 오해다. 왜 오해인지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많은 사람이 진화에는 우열관계의 바탕을 둔 특정한 방향이나 목적을 향하는 성질이 있다고 오해한다.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한대요. 즉 세월이 지날수록 생물체는 이전보다 더 훌륭한 것이 되어 이상적인 생물체의 모습에 한 발씩 가까워지며 열등한 존재는 진화를 거쳐 고등한 존재로 발전된다고 여긴다. 자,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를 지금 풀어서 하고 있는 거죠. 즉이 있죠. 즉이라는 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얼핏 보면 생물체가 진화를 거쳐 단순한 존재에서 복잡한 존재로, 미숙한 개체에서 성숙한 개체로 바뀌는 듯 보여 진화가 발전과 개선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지금 이거를 1, 2, 3으로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다 같은 얘기입니다. 네,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특정한 방향, 어떤 방향이냐면 발전의 방향이 있다. 발전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다.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다 같은 얘기예요. 진화는 발전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툴을 보면 아니라는 내용이겠네요. 그죠? 아니다를 말하고자 하는 거겠네. 생물체의 변이는 우연적인 사건이지만 오랜 세월을 거쳐 누적되다 보면 마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특정 개체만을 선별해낸 듯이 뛰어난 형질을 지닌 생물존이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잘못된 인식의 원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유. 왜 그러냐? 결과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특징을 가진, 근데 이제 그게 살아남기에 좀 우수해 보이는 뭐 이런 뭐야 왜 이래 네, 그런 것들이 살아남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오해를 하는 거죠. 아, 결국은 발전된 것만이 살아남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자, 이제 반론이 이어집니다. 원래 통념이 나오면 그 통념에 대한 반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는 생물체의 진화가 환경에 더 잘 적응한 개체가 선택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일 뿐 애초에 그런 결과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는 뜻은 아니다. 됐죠? 자, 다시 보십시다. 환경에 더 잘 적응한 개체가 선택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이다. 그러니까 진화는 다양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이렇게 진화를 하기도 하고 저렇게 진화를 하기도 이렇게 진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 자체가 발전이에요? 진화 자체가 어떤 발전 딱 정해져 있는 발전의 방향이 있어서 그렇게 진화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진화하기도 하고 저렇게 진화하기도 하고 이렇게 전화를 해 진화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진화 자체가 발전이라면 그렇게 진화하는 것들이 다 살아남았어야죠. 그죠? 그게 다 발전의 방향인데. 근데 이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발전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이고 거기에 적응을 하는 애들만 살아남은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진화를 했을 때 그 진화가 좀 안 좋게 진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환경에 잘 적응하는 방향이 아닌 방면으로 진화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화는 곧 발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사람의 이 논리가. 그 다음 봅시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진화론이라는 말을 들으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먼저 떠올린다. 그런데 자 이제 진화론 하면 약육강식 적자생존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야. 이것도 이제 편견, 고정관념이에요. 예? 사람들의 고정관념이다 이것도. 사람들은 진화론 이러면 약육강식 적자생존이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적자생존이나 약육강식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다윈이 아니라 경제학자였던 스펜서다. 두둥. 자, 그러니까 진화론자인 다윈이 이 얘기를 먼저 한 게 아닙니다. 진화론에서 적자생존이나 약육강식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학자였던 경제학자였던 스펜서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한 단어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진화론은 약육강식 적자생존이라는 이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지금 이걸 밝히고 있는 것이죠. 당시 스펜서는 인간의 사회발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생명체의 진화 이론을 끌어들였다. 스펜서는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즉 초유기체, 뭐 이거죠. 꿀벌과 개미 이런 애들을 사회성 곤충이라고 하는데 얘들은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데 이것을 초유기체라고 한다. 초유기체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회를 유기체로 보았다는 겁니다. 유기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게 영향을 주어서 모든 곳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유기체라고 하는 거죠. 자, 사회가 그런 유기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회가 생물체와 같은 특성을 가진다면, 자, 여기서 생물체와 같은 특성이라는, 좀, 왜 그래? 여기까지밖에 안 그었잖아. 생물체와 같은 특성이라는 말은 유기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생물체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체가 유기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전제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생물체와 같은 특성, 즉 유기체라는 특성을 가진다면 사회의 발달 과정 역시 생물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이거 유추죠. 이거 중요합니다. 항상 유추는 중요합니다. 항상. 자, 그래서 사회와 생물체가 유사하다면 생물체의 발달 과정과 사회의 발달 과정도 비슷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생물체의 발달 과정을 설명한 게 진화론이잖아. 그러니까 사회도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돼요? 자, 그럼 보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생물체가 좀 밑줄을 쳐보자. 생물체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했듯 사회도 단순한 구조에서 복잡한 구조로 진화할 것이다 라는 추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쥐가 고양이의 먹이가 되고 정어리가 갈매기의 먹이가 되듯 단순하고 약한 동물은 복잡하고 힘센 동물의 먹이가 되고 사회적 약자는 권력과 힘을 가진 이에게 늘 수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약육강식을 제일 먼저 주장한 것은 다윈이 아니라 스펜서라는 거죠. 그리고 이를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이라는 말로 압축해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화를 설명하면서 약육강식 이게 나온 게 아니라 사회를 설명하면서 약육강식이라는 논리가 나왔다는 거죠. 야, 니네 사회에서는 약육강식이야. 약하면 잡아먹힐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스펜서에 의해 다윈이 주장한 생물학적 진화론은 인간 사회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사회 진화론으로 확장되었다.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너희들은 진화론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어. 이게 사실은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진화론은 경제학자였던 스펜서가 자기 이론을 이제 주장하면서 이런 유추의 과정을 통해 약육강식의 논리를 펼쳤던 것이지 진화는 약육강식 적자생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애초에 스펜서가 말했던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어째서 다윈이 말한 것으로 왜곡되어 알려졌는지는 알 수 없다.
다윈은 자신의 책 어디에서도 약육강식에 관해 이야기한 바가 없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진화론은 약육강식 아니야. 약육강식이라고 생각하는 거 편견이야.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자생존이라는 단어 역시 종의기원 초기 판본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종의기원 5판을 찍을 때쯤에야 다윈은 스펜서가 말한 적자생존이라는 단어가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채택했을 뿐이다. 이전에 다윈이 진화론에서 사용한 주요 단어는 자연선택이라는 말이었다. 들어보셨을걸요? 자연선택설, 다윈의 자연선택설, 리마르크의 용불용설,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연선택이라는 말을 사용했지 약육강식,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 다윈이 주목한 지점은 생물체에 일어나는 변이의 다양성이었다. 자, 그러니까 강해진다가 아니에요. 강해져서 약한 놈 잡아먹는다. 이게 다윈이 포인트를 둔 게 아니라 다윈이 포인트를 둔 것은 다양성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다양한 방향으로 변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히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체는 여기 나오죠. 암수의 두 배우자가 합일한 접합체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발생하는 생식법. 참 어렵게도 써놨네요. 어쨌든 이제 교배를 해서 새끼를 낳는 걸 이야기하죠.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체는 암수 유전자를 섞어야만 후손을 낳을 수 있는 특성상 조금씩 다른 자손을 낳는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이해가 되면 수학 잘하시는 분일 텐데. 그러니까 50%라는 거죠. 우리가 유전자를 50% 50%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50%를 주느냐에 따라 나오는 애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다 다르게 생긴 거죠. 물론 이제 닮은 부분도 있겠지만 다 다르게 생긴 것이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양한 변이가 일어난다는 거죠.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그러니까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체는 다양하게 변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자손은 또 각자 환경에 기대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변 환경에 조금 더 잘 적응한 개체는 살아남아 자신의 유전자를 후손에게 물려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잘 적응을 못하면 걔는 죽어요.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 암수 유전자를 섞어서 준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애는 A라는 유전자를 받았고 어떤 애는 B라는 유전자를 받았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A라는 유전자가 이 환경에서 살아남기에 좀 더 적절했던 거예요. 그러면 A를 받은 애는 살아남고 B를 받은 애는 못 살아남겠죠. 그죠? 그래서 죽어요. 도태합니다. 그러면 A를 받은 애가 살아남았으니까 얘는 계속해서 이 A라는 유전자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거 아닙니까? 또 물려주다 보면 이 A를 물려준 애가 있고 물려주지 않은 애가 또 있겠죠. 그러면 그 애들 중에서도 A를 물려받은 애들만 살아남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A를 물려받은 애들만 살아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걔들이 자연의 선택을 받아 살아남게 된다. 뭐 이런 이론인 거죠. 자, 이제 보시면 초기에는 이 변이로 인한 차이가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오랜 세월 동안 변이가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 생물종의 특징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그러니까 그 A라는 것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A를 계속해서 물려받은 애들만 살아남게 된다면 그 A라는 것이 그 생물종의 특징으로 자리를 잡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윈은 이러한 변이가 쌓여 점차 환경에 더 잘 적응된 방식으로 변화한다. 이게 바로 자연 선택설이죠. 하지만 더 잘 적응한 방식이 오로지 한 가지 방식뿐이라고 말한 적도 없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자, 항상 이 처음에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변이의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결국은 다양성. 한 가지 방식뿐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오히려 자연 선택의 다양성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윈은 변화는 생명체가 환경에 더욱 잘 적응하기 위해서 번식 행위를 통해 우연히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 어떤 외부의 힘이 개입하여 작용하지 않으며 모든 생명체에는 우열이 없다. 우열이 없다고요. 예?
중요한 건 이거죠. 우열이 없다. 그러니까 적자 생존 약육강식이 당연한 것이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열이 없으니까. 이글 어디에도 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열등하며 강자가 약자를 짓밟아도 좋다는 뜻은 담겨있지 않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결국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다윈의 진화론은 오해를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오해를 받아왔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진화론이 약육강식 적자생존이라고 생각하지? 그거 오해야. 아니야. 라는 것을 지금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 사람은 다양성을 주장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윈은 다양한 생물종을 관찰한 뒤 생물체를 있게 한 원동력은 환경에 적응하며 얻게 된 다양성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윈은 다양성을 중시했다. 그 다음 보시면 다윈이 획일성보다 다양성에 더욱 주목했음은 다윈 핀치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갈라파고스 핀치에 관한 연구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사례를 제시했고요. 연구 논문을 근거로 삼아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매우 중요하죠. 예시를 제시했다. 1835년 9월 남아메리카 에콰도르의 서쪽 해안에서 1000km 떨어진 곳에 있는 갈라파고스 제도에 도착한 다윈은 이 섬에 서식하는 핀치를 통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갈라파고스 제도에는 모두 13종의 핀치가 서식하는데 이들은 크기나 습성 등은 비슷하지만 부리의 모양이 천차만별이었다. 이들 핀치는 저마다 독특한 부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양은 그들이 주로 먹는 먹이와 관련이 있었다. 예를 들어 나무 껍질 안쪽에 숨어있는 벌레를 잡아먹는 핀치는 단단한 나무 껍질 속에 부리를 밀어넣고 벌레를 찍어 올리기에 유리한 긴 주삿바늘처럼 생긴 부리를 가지고 있고, 견과류나 씨앗을 주식으로 삼는 핀치는 단단한 껍질을 부술 수 있는 튼튼하고 강한 지렛대 모양의 부리를 가지고 있었다. 갈라파고스 제도에 사는 13종의 핀치는 모두 부리의 모양이 달랐고 부리들만큼이나 그들의 먹잇감도 달랐다. 자,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결론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핀치가 원래는 하나의 종이었는데, 밑에 나옵니다. 원래는 하나의 종이었으나 오랜 세월 저마다 처한 환경에서 가장 능률적으로 구할 수 있는 먹잇감을 찾는 동안 다양하게 변화해 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은 이제 먹이를 찾다 보니 어떤 애들은 나무 껍데기를 먹는 나무 껍데기 나무 열매를 먹는 거고요. 견과류나 씨앗을 먹는 거고, 어떤 애들은 벌레를 먹는 거고, 벌레도 뭐 나무 안에 있는 벌레를 먹냐, 뭐 밖에 있는 벌레를 먹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먹이를 먹을 것인가에 따라서 이들이 다양하게 변화를 해왔다는 겁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그 얘기예요. 다양성.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핀치들이 하나의 우수한 종으로 통합되는 쪽이 아니라, 이거 중요합니다. 통합되는 쪽으로 진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다양한 종으로 쪼개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를 하면 특정한 방향으로 진화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정한 방향, 어떤 발전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방향이 있어서 그 발전의 방향으로 얘가 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향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쪼개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앞에서 했던 그 얘기, 특정한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들의 먹잇감이 구하기 쉽고 찾기 쉬운 한 종류로 모이지 않고 다양하게 세분화되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만약 13종의 핀치가 모두 한 가지 먹잇감에만 집착했다면 어땠을까? 자, 가정.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안 봐도 알 수 있죠. 먹이가 부족했겠죠. 그죠? 한 가지 먹이만, 이 13종의 핀치가 모두 하나의 먹이만 먹었다. 그럼 먹이가 부족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애들은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모두가 살아남지는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먹잇감에만 집착하지 않고 애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를 따로, 쟤들은 저거 먹고 얘들은 요거 먹고 이렇게 다양하게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먹이를 먹었다는 겁니다. 먹잇감이 부족해져서 갈라파고스 제도에 사는 핀치의 수가 훨씬 적었을 것이다. 그러나 13종의 핀치는 어쩌고 다양한 먹잇감을 택하는 전략을 취했고요. 그래서 같은 먹이사슬 안에서 종끼리 경쟁할 필요 없이 제한된 서식지 안에서 더 많은 수의 핀치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진화가 다양하게 일어나니까
다 함께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진화가 한 가지로 일어나면 다 못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 말입니다. 이처럼 진화의 가장 큰 무기는 다양성의 증가다. 자연계에서 이러한 예는 무궁무진하다. 뭐 어쩌고저쩌고 읽어보시고요. 이처럼 생물체는 다양성의 증가라는 방식을 통해 저마다 자신에게 적합한 자원을 쓰고 자리를 차지하며 무리 없이 살아간다. 다양한 생물종이 아무리 제각각 다양한 자원을 나누며 살아간다고 해도 생물의 가짓수에 비해 자원의 가짓수는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같은 자원을 놓고 여러 생물종이 경쟁해야 하는 일은 피할 수 없다. 자, 뭐 경쟁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서로 다른 종을 없애고 모든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욕심을 부리진 않는다. 아니, 실제로 많은 생물종은 서로를 내쫓기 위해 싸움을 벌이기보다는 서로 공존하는 방식을 찾고는 한다. 이러한 다양한 예를 들면 실제로 경쟁보다는 공생이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많다. 자, 린 마굴리스. 요 공생이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하는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공생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의 한 사람이다. 공생 진화론에 따르면 생명체는 한정된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상부상조의 전략을 추구한다. 지의류는 잘 알려진 공생생물이다. 얼핏 보기에 이끼처럼 보이는 지의류는 사실 곰팡이나 버섯 같은 균류와 파래나 청각 같은 조류가 한데 어우러진 생물체이다. 보통 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을 합성한 뒤 이를 독식하지 않고 균류에게도 나누어 주어 균류의 생존을 돕는다. 한편 조류로부터 포도당을 넘겨받은 균류는 공기 중에 수증기를 흡수하여 조류에게 공급해 조류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하며 조류의 포자 방출을 돕기도 한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서로 돕는다는 거죠. 지유류의 공생관계는 너무도 밀접하여 이 둘을 분리하면 단독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에 대한 의존도가 강하다. 자, 그래서 지의류의 예시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 지의류는 균류와 조류가 합쳐 진화한 새로운 생물종이라고 생각될 정도. 그러니까 새로운 생물종이라고 생각될 정도이다라는 말은 하나의 생물종이라고 생각될 정도다. 그러니까 마치 쟤네가 하나다, 하나의 생물이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의 생물종이 아니죠. 두 개의 생물종입니다. 균류와 조류 이렇게 두 가지의 생물종인데 너무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의 생물종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단.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개념 사례, 공생진화론의 개념과 사례네요. 1836년 2월 5년간의 비그로 탐험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다윈은 자신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생물의 변화에 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윈은 무려 22년이나 연구를 지속했지만 좀처럼 이를 세상에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완성이 안 됐겠죠. 완성이 안 돼서 발표를 못했던 건데 1858년 그런 그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아마존과 말레이 제도 지역에서 생물을 연구하던 젊은 연구자 윌리스가 보낸 편지였다. 윌리스는 다윈이 오래전부터 생물의 변화에 관해 연구하고 있음을 알고 자신의 연구에 조언을 구하고자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윌리스의 편지를 받은 다윈은 매우 놀랐다고 한다. 윌리스의 편지에 적힌 내용은 다윈이 오랜 기간 연구하고 있던 것과 거의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중한 성격의 다윈은 자신의 연구 결과 발표를 20년이 넘도록 미루고 있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자신과 거의 같은 결론을 담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려 하니 다윈은 여러모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상은 2등을 기억하지 않는다. 언제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1등의 이름만 남을 뿐이며 역사는 승자만을 기록한다. 어떤 학설에 자신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영광은 최초 발견자나 설립자에게만 주어진다. 만약 다윈이 인간적인 방법에만 치중한 사람이었다면, 자, 인간적인 방법, 이거 부정입니다.
여기서 인간적인 방법은 약육강식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 어떻게든 윌리스를 학계에서 제외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왜요? 지금 윌리스가 이건 뭐 줄쳤는데 보지도 않고 윌리스가 자기랑 똑같은 내용의 발표를 지금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윌리스가 이걸 자기보다 먼저 발표를 해버리면 나는 지금 22년 동안 헛짓거리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윈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만약에 윌리스를 이거 큰일 났다. 내 연구가 묻히게 생겼군. 이라고 생각을 해서 잽싸게 발표를 해버리려고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윌리스를 학계에서 제외하려고 이랬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윈은 연륜이나 연구 경력, 수집된 자료를 비롯해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도 윌리스보다 월등했기 때문에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윌리스를 학계에서 매장하고 홀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목받는 일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니네 이 사람이 뭔 얘기 하려고 하는지를 눈치를 챘다면 지금 글을 제대로 읽고 있는 건데 공생이요. 자연도 공생을 하잖아. 공존하고 공생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 그랬죠? 다윈도 그랬다는 거야. 윌리스를 쳐버리지 않고 공생했다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뻔해. 어쩌고저쩌고. 그러나 다윈은 생태계와 생물체의 상호관계에 대해 조예가 깊었고 생물체가 반드시 약육강식의 원리에 지배받지는 않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썼어야 했을까? 생물체는 다양하게 진화했을 때 오히려 모두가 살아남는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어쨌든 공존을 선택했다는 거죠. 공존을 선택했다. 결국 다윈은 윌리스의 연구 결과가 자신의 것과 유사함을 인정하고 기꺼이 윌리스를 자신의 동료 연구자로 받아들여 멋진 사람이다. 진화론에 관한 첫 번째 논문의 공동 저자로 인정했습니다. 후세 사람은 다윈이 매우 신사적으로 행동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다윈은 최적의 결과를 가져올 전략이 무엇인지를 본능적으로 깨달았다고 말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든다. 요거는 글쓴이의 생각입니다. 글쓴이의 판단, 글쓴이의 평가.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던 다윈이 몇 년간의 연구를 해왔던 윌리스를 동등한 자격의 연구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지만 사람들은 다윈의 이름을 기억할 뿐 윌리스를 기억하는 이는 거의 없다. 그쵸? 우리가 자연선택설 얘기할 때 다윈 얘기하지 월리스구나. 아까 월리스로 잘못 읽은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여태 윌리스라고 했는데 월리스가 맞네요. 월리스를 기억하는 이는 거의 없다. 세상은 누가 더 많은 연구를 했고 누가 더 많이 기여했는지 억지로 주장하지 않아도 알아차리게 마련이다. 만약 다윈이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 월리스를 짓밟으려 했다면 그 당시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분명 역사는 다윈의 이름을 후배 연구자의 공로를 가로챈 파렴치한으로 기억했을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뭐 절대 비밀이었거든요. 결국은 그 얘기가 돌고 돌고 돌아서 다윈이 이런 훌륭한 업적을 남기긴 했지만 쓰레기였어. 뭐 이런 얘기로 남게 되겠죠. 하지만 다윈은 경쟁과 배제 대신 공존과 화해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다윈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자연이 공존을 하는 것처럼 다윈도 공존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진화론은 태생부터 경쟁보다 공존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이 얘기 하려고. 태생부터 공존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다윈 봐라. 다윈도 공존을 선택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래도록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진화를 약육강식 적자생존이라고만 생각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실수 뭐예요? 약육강식 적자생존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게 실수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세상은 변하고 있다. 획일성과 경쟁, 반목과 전쟁이 난무하던 시대는 가고 다양성과 화학, 공존과 더불어 사는 삶이 최대의 가치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럴까요? 이미 생명체는 태고적은 이제 처음이요. 천지가 창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진화론 얘기하면서 창조론 얘기했네요. 천지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뭐 그게 어떤 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지개벽이라고 할까요? 체득하고 겪어왔던 방식의 가치를 다윈이 월리스의 손을 잡았던 그 시절부터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을 세상은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다. 공생의 가치, 그러니까 진화는 공생이고요. 공생의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이고요. 사회도 역시 이제 공존의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앞에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정리를 좀 해봅시다. 정리하면서 써야 되는데 초록색을 써버렸네. 자, 처음에 오해, 그죠? 통념 제시합니다. 사람들은 진화론을 약육강식, 적자생존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오해를 하고 있다. 오해를 하고 있다.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또 이런 오해가 있다. 방향이나 목적을 향하는 성질이 있다고 오해한다. 그리고 진화라는 것이 더 훌륭한 것이 되는 것이다. 열등한 존재에서 우등한, 고등한 존재로 발전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발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발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아니다. 아닙니다. 자연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펜서 얘기를 하면서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은 스펜서가 처음 쓴 거지 진화론에 있었던 이야기 아니다. 다윈이 한 얘기 아니다. 이겁니다. 다윈이 주장한 바가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밑에도 그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지금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이 중요하다. 다윈도 다양성을 중요하다고 했다. 다양성이 중요하다. 변이의 다양성. 그다음에 그 사례를 제시합니다. 갈라파고스 어쩌고 저쩌고를 통해 다양성을 통해 공생하는 생물체의 예. 요건 다른 예구나. 다른 예고. 요것도 예시인데. 예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공생. 여기는 다양성이었고요. 그죠? 여기까지 다양성이야. 여기는 공생은 아닙니다. 여기는. 그죠? 공생은 아니야. 다양성이야. 여기서부터는 공생입니다. 공생. 그래서 오히려 경쟁하기보다는 오히려 공생을 한다. 됐죠? 경쟁하기보다 오히려 공생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시 린 마굴리스라는 공생 진화론을 통해서 예시 그리고 지을류라는 예시 둘 다 이제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뭘 설명해요? 생물체는 경쟁하기보다 공생을 한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생 진화론의 개념과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다윈이 뭐 했다? 다윈이 월리스의 편지 받았다. 그런데 같은 결론이었다. 1등만 기억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는데 결국은 다윈이 공존을 선택했다. 다윈은 공존을 선택했습니다. 공존과 화해를 선택했다. 요거죠. 여기 중요한 내용. 이렇게 여기서 이처럼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다윈도 공존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생부터 경쟁보다는 공존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세상도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 이거죠. 다양성과 화합, 공존 이런 삶이 최대 가치가 오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니네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네. 학습 활동. 자, 진화,
공생, 변이. 사실 뭐 이 개념을 모르시는 분은 없겠습니다만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과 린 마굴리스의 공생 진화론의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정리돼 있어요. 뭐 정리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양반은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논리를 펴고 있고 이 사람은 공존이야말로 생물체가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생의 사례를 지금 제시했죠. 네, 이거 사례입니다. 어떻게 공생하는지 정리해보자. 그 다음에 논거가 타당한지를 판단하면서 아까 얘기했죠. 이거 판단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랬죠. 논거가 타당한지를. 자, 일반적인 이건 이제 통념을 정리한 겁니다. 통념, 요런 통념이 있고, 요런 통념이 있고, 요런 통념이 있다. 통념 세 가지를 좀 정리했죠. 그 다음에 통념을 깨기 위해 제시한 근거 뭐냐? 근거는 이거 책에서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적자생존이라는 말은 쓰긴 썼는데 초판본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자연선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생명체 우열 없다고 했었다. 다양성에 주목했다. 그 다음에 린 마굴리스의 공생진화론 이런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경쟁이 아닌 공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관점을 생각해보자.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시고요. 뒤에 마찬가지로 이 3번 이 통합활동은 학교에서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